대지 면적도 18평이나 되는 연립이 권리관계까지도 안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취하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향후 가치 상승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매우 좋은 사건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경매 사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액으로 세집받을 수 있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4327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광남 빌라입니다. 실제로 감정가는 지금 2억 3,6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1억 6,500만 원 정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준공연도가 1987년도라서 건물 면적은 약 14.6평인데 토지 면적이 무려 18.6평. 건물 면적보다 더 크죠. 이 사건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경기도 부천에는 지금 소규모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광남 빌라는 복지 연립과 같이 시공사 선정이 끝났고요. 그 시공사는 동호개발, 중앙하이츠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시행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광남 빌라의 3개 동, 복지 연립의 2개 동 해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에서 대충 그려봐도 약 4,000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용적률 최대 250% 정도만 잡아도 약 3,000평 정도의 용적률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이지만 전부 다 30평형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약 100채의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이 광남 빌라의 사업 계획에도 면적은 4,012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공동주택을 102가구 준공 계획에 있어요. 보통 소규모 재개발이면 분양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다 보니까 대형 평형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광남 빌라의 사업은 넓은 평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 대한 호재도 있어요. 일단 교통입니다. 이 부천시 원종동 일대에 현재 공사 중인 소사대곡선 이쪽에 원정역이 들어오게 되고요. 게다가 이 원정역은 아직은 계획뿐이긴 하지만 원종 홍대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럼 원정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천시의 특색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부천시는 수평 표면 구역으로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위치한 여월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 층수가 13층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천시를 확대해서 보면 부천 대장 신도시가 3기 신도시죠. 이 3기 신도시 역시도 똑같이 13층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강서구, 양천구와 같이 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층수의 제한도 풀릴 것이고 그러면 지역 개발에 굉장히 큰 물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포공항 이전한다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혹시 모르죠? 자, 아무튼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니까 현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사건의 권리관계에는 현재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임차인이 한 분 파악이 되는데요. 물건 명세서를 보면 현재 전입되어 있는 민모 씨는 등본상 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부친이니까 가족관계라서 임차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전세보증금도 없겠구나. 라고 단정 지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모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전세보증금이 걸린 계약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걸? 자, 먼저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고 이 집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현재 이 집의 소유주 이하의 등기를 보면요. 2018년 9월 달에도 임의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고요. 2020년 6월에도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다 말소가 되어 있었고 이 두 번의 경매를 다 취하를 해 오면서 버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 경매인데 이번에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번엔 힘들 겁니다. 지난 과거의 채권자를 보시면 우리은행, 그리고 개인, 그리고 지금 다시 대부업체.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있었던 개인도 저축은행 혹은 대부업체에서 질권을 받아온 것을 보면 개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또다시 대부업체로 이렇게 운영되어 오던 주택이 2021년도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대환을 일으켰고요. 경매 개시일은 21년 6월, 그러니까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또다시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21년도에 대출을 해줬던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전입이 되어 있는 이분이 유상 임차인이라면 대출이 애초에 실행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 근저당권자에게는 무상 임차인 확약서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근저당 밑에 똑같은 채권자가 전세권 설정도 해놨어요. 금액은 500만 원인데 이 전세권은 철저하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대부업체가 이렇게 근저당과 전세권을 같이 설정하는 이유는 소유주가 담보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혹시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서 분쟁을 만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 임차인이 들어올 수는 없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집은 권리관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어졌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대지 면적도 18평이나 되는 연립이 권리관계까지도 안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취하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향후 가치 상승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매우 좋은 사건입니다. 근데 경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매 넘어간 집에서 대출해준 대부업체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무조건 낙찰만 받아서 수익을 내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낙찰 시장은 굉장히 부피도 작아요. 경매가 넘어간 집에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 왜일까요? 아 근데 이거는 비방용인데? 제 경매 클래스로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